온 세계가 시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죠. 오늘 국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분이신데요. 광운대 김희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최근에 중국 다녀오셨죠? 네. 예,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하려고요. 네. 트럼프가 올해 4월에 방중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요번에 그 작년 연말에 내놨던 그 국가안보 전략에 보면 중국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던 중대한 위협이라는 문구가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려서 저희가 사실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그게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국과 바로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더니만 지금은 4월에 만나면은 마치 뭔가 또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도 또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4월에 있을 그 미중 정상회담 많은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큰 변수 없이 잘 이루어지겠죠?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한다면? 그러니까 4월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제 불과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마 4월 초로 예상하고들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을 짤 때 기본적으로 중국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 일본, 한국, 뭐 아시안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수시 동아시아 전략을 짤 때 기본적으로 중미 관계의 전략을 먼저 짜고 나머지 국가들의 전략을 짠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따라서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판도가 바뀌어요. 이제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미국의 중국 전략은 중국을 봉쇄하는 거예요. 어쨌든 때려서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랬죠. 다양한 방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반도체 제재부터 대만 문제까지 다 건드리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손을 다시 잡는 방향으로 방향을 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의 대전략이 기본적으로 방향을 바꾼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의문이 남았던 게 이게 일시적인 거냐? 그렇죠. 아니면 앞으로 정말로 봉쇄 정책에서 협력 정책으로 바뀌느냐? 이게 의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의문을 푸는 게 이제 4월에 정상적으로 회담을 하느냐라는 문제였는데 관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4월뿐만 아니라 12월에도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 방미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전반적으로 그걸 보면 전반적으로 4월 그리고 12월 그 사이에 또 에이펙 회의가 중국에 또 한 차례 있고요. 아마 12월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트럼프가 거기는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또 G20 회의가 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올해 꽤 많은 미중 정상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중에 2번은 확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월은 거의 확정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무부 고위 관료들이 이미 중국에 가서 하고 있고 지금 벌써 문재인 안보회의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도 왕이하고 루비오가 만나고 있고 별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월 회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중국 방문 가능성과 이제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런 말이죠. 성실하게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어떤 아젠다가 여기 올라올 것이냐 같은 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4월이 이제 4월 방중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이 성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는 충돌해서 협력 관계로 바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에서 전체 큰 틀이 바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마치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만큼이나 이 동아시아에서도 중요한 변화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는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4월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정도는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네. 나아가서 대만의 독립에도 우리는 대만의 독립도 반대한다라는 워딩까지도 중국은 원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서로 주판을 튕기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뭘 더 주느냐, 미국이 뭘 더 받느냐 가지고 지금 계산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대만 문제가 하나의 아젠다가 될 것이고 또 관세 문제도 이번에 타결이 되겠죠? 관세 문제는 지금 미국 쪽의 여러 예측들을 보면 1년 연기하느냐 예. 아니면은 최종 타결을 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1년 연기하는 것이 곧 최종 타결과 별 차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관세라는 것이 예. 미국의 연준의 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건 미국이 계속 손해보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인플레되고. 예, 예. 그 90% 이상의 미국의 수입업자가 문다라고 이미 미국에서도 발표되었거든요. 유럽에서도 똑같은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1년 더 연기되면 사실상 그건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은 타결된다라고 보는 봐야 거고요. 될 것 같고. 그러면 중국이 미국한테 줄 것은 히토리 통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그건 통제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두는 추가로 미국 걸 더 많이 사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반도체 제재를 어느 수준까지 끌고 갈 것이냐. 네. 또 하나는 투자를 어느 정도 서로 할 것이냐. 이런 협상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였습니다. 또 다른 또 아젠다는 없을까요? 이제 뭐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아젠다에 올라올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 미중 관계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데고요. 나머지 이제 국제 관계에서도 두 국가의 덩치상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될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남미 문제에 대해서 예. 중국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타협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놓여 있어요. 지금 이제 쿠바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베네수엘라, 멕시코 뭐 이런 석유들을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두 국가로부터 쿠바의 석유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쿠바는 지금 60% 석유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예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이 쿠바를 생존의 위기에서는 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석유 정도 최소한의 석유는 우린 지원해줄 생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과 같이 중국이 중남미에서 완전히 미국에게 넘기고 물러설 가능성이 거의 별로 없다. 예. 따라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4월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되겠군요.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일 문제도 좀 다뤄질 것 같고요. 중일 문제도 당연히 다루어지는데 예. 이제 3월에 다카이치 수상이 미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아마 4월 회담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예상으로서는 일본과 미국은 서로 합의 볼 여지가 많은 것이 있어요. 일단 국방비 인상. 네. 문제는 미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범 국가에게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전범 국가에게 기본적으로는 GDP의 1% 정도의 국방비를 허락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2%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사실은 미국의 성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승인을 사실은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예. 트럼프는 아시아는 아시아라고 지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올리라고 할 것이고 군사비 예. 국방비를 올리는데 동의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건 우리에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느낌이 많죠. 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다. 예. 다만 미국은 일본한테 대만 문제에 관한 한 네. 기존의 일본 태도에 대해서 뭔가 후퇴하거나 뭔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요구는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두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대만 문제가 지금부터 더 나아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중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대만 문제를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번 그 아젠다가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굵은 것들이 많이 다뤄진다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사실 혹자는 이걸 이제 그랜드 바겐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빅딜이라도 표현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중미 간에 이 큰 아젠다들도 많지만 중요한 거는 엄청난 큰 타결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요, 다들. 근데 도대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빅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빅딜을 네. 미국과 중국이 10년 전처럼 손을 잡고 더 이상 전략적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라는 선으로 판단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미국과 중국은 당분간 어느 한쪽이 완전히 포기하는 선까지 전략적 경쟁은 할 겁니다. 그게 하나가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히토류 면제 때문에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서는 선으로 거의 모든 문제에서 AI부터 정리가 될 때까지 전략적 경쟁은 다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이 빅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쇄에서 협력으로 넘어가는. 그게 뭔가 진짜 빅딜. 봉쇄에서 협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든 경제적 아젠다에 대해서 중국을 때려서 중국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나 붕괴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한테 H100이라는 반도체 칩, 고사양 칩을 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젠 팔 건 팔고 살 건 살 방향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의 빅딜이라고 볼 수 있는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만 문제를 포함한 남중국 문제에서 미국은 지금까지는 대만 문제나 남중국 문제를 교두보로 삼아서 중국을 봉쇄시키는, 그래서 중국 내부의 신장 문제, 홍콩 문제 이런 문제까지를 해서 중국을 더 이상 성장을 못하도록 붕괴시키는 것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대만이나 남중국 문제를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삼는, 중국이 더 이상 태평양으로 나오지 않는 마지노선으로 삼는 안보 타결이 같은 것이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그 두 개가 가능해지면 빅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관세 문제는 어차피 해결된다고 본다면 결국에 이 모든 문제를 가만 듣다 보면 말이죠. 원래 미국이 모든 걸 봉쇄함으로써 시작됐던 문제였던 것인데 관세도 갑자기 올림으로써 시작됐던 문제가 미국이 후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빅딜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WTO 체제에 끌어넣었을 때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자기네들의 목줄을 잴 만큼 성장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가 되면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해오고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때부터 중국을 성장을 시키지 않는 전략으로 봉쇄 정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사실은 더 이상 봉쇄 정책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왔다라고 미국이 판단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소위 장인애들은 아메리칸 대륙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잡고 남는 여력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에 관여를 하는 정책으로 일종의 후퇴를 하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빅딜이다 또는 그랜드 바겐이다 큰 틀을 표현하지만 이제 미국이 상당 부분 이제 후퇴하면서 나름대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런 그 거대한 빅딜 형태로 올 4월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우선 경제적으로 우리는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에 팔지 못하고 제재를 받은 것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많았죠. 그리고 또 중국은 우리를 미국의 동맹이라고 생각해서 소위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도 협력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4월로 미중 간의 경제적 협력 체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문제는 기회가 열린다고 그게 우리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이 아젠다를 꼭 다뤘으면 싶은 것도 겨우 2달 남았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예측하고 선점하고 준비하는 게 과연 잘 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고 뭐 잘하고 있겠지만 기업이든 정부든 중요한 것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대만 문제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된다면 예. 우리에게도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 해협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예. 중국이 우리에 대한 견제를 완전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면 미국에서 안보 보고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듯이 우리로서는 GDP의 30% 수준을 손실을 입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미 간에서 충돌해서 협상 타협으로 가는 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기회다. 새로운 기회이다라고 볼 수 그런 있을 것 기회가 열리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아주 빠르게 중국 속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또 하나. 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역사적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 미중 간의 타결 모드, 대화 모드, 협상의 모드에 들어간다면 네. 북한 문제도 어쨌든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특히 트럼프가 어제였죠. 어제 기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가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이 말은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유엔에서 인도적 제재를 풀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별것 아니지만 예.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오다가 네. 방향을 바꾸는 제재를 푸는 방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인들이 다 미국은 북한하고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모색을 하려고 한다면 이 4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국리와 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그랜드 바겐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한반도 전체가 큰 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또 계기와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우리 한중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또 이 북미 간의 관계도 그렇고 네. 또 남북 관계도 그렇다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려고 하는 이때에 일본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지금 최근에 또 날개까지 달았는데 네. 이 사람은 보니까 행보가 3월 달에 이제 미국을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을 계획하고 근데 이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충분히 뭐 일본한테 넘기고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서방구를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카이치는 자꾸 중국을 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도 건드렸고 또 보니 군국주의로 가면서 자신들이 전쟁할 수 있는 뭐 보통 국가로 가겠다라는 뜻을 자꾸 밝히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중일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 같단 말이죠. 이 지금 현재의 미중 간의 관계가 풀리는 것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카이치 정부의 선택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별히 이상한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네. 전후 체제가 지금 미중 간의 충돌로 막 흔들리고 있고 미국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면서 유럽을 포함한 캐나다,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다자주의적으로 협력과 협의의 단계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일본만 신냉전 시스템으로 군국주의적이자 군사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참. 두 가지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예.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수 여지는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게 또 긍정성이 일본은 있나요? 네. 사실 전범 국가로서 예. 아직까지는 정상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군대가 없는 국가를 정상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 언젠가는 정상 국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이 전후 체제가 흔들리고 있을 이 시기에 일본은 군대를 가진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필연적 귀결이다라고 봐줄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그 방식의 문제예요. 네. 경상국가로 전환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신냉정적 방식이 아니라 중국하고도 가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일본하고도 하고 하면서 훨씬 다른 다자주의적 접근 방법을 택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완전히 달라요. 궁극주의적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중국을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남의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대만에 뛰어들겠다 그러고 호주를 포함해서 주변 필리핀 이런 국가들과 계속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맺어나가고 이러는 그란 말입니다.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은. 결국은 핵심은 일본이 군국주의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체가 모든 문제를 군사적으로 대결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다카이치 정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대착오적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시대착오적이죠. 예. 결국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다카이치 정부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예. 이 시대자국적 판단 때문이에요. 문제는 경제에서 발생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일본이 이렇게 이제 군대를 가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올인을 하면 경제에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썼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부담이 되죠. 표를 얻기 위해서 중국을 때렸단 말이에요. 예. 중국을 때리면 중국과 경제관계가 일본과 다양한 방면으로 수입 수출해서 있거든요. 예.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경제적 부담이 오죠. 또 군대를 가지기 위해서 미국한테 아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군사비를 올려야 되고 더 있어 미국에 더 투자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인 부담이 생겨요. 이 부담을 일본 경제가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본의 역사적 관행을 볼 때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면 또 위험한 도박을 해 나가는 그럴 가능성도 지금 상존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걱정스러운 게 일본은 지금까지 보면은 무장을 하면 항상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일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무장하고 뭔가를 꿈을 꾸나 할 정도로 이 다카이치 총리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왜 자꾸 일본 역사 문제, 역사 청산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 역사를 이렇게 보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나서 불과 10년도 안 돼서 대만을 쳐요. 그러죠. 그런 역사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내부가 더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침략적이죠. 예, 섬나라로서의 일본을 팽창하는 대로 자꾸 그 힘을 쓴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본 굉장히 방점을 찍어놓고 앞으로 계속 좀 더 지켜보도록 지켜봐야 하겠고요. 됩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캐나다 얘기를 잠깐 좀 물어볼게요. 아까 미국 얘기하고 중국 얘기인데 캐나다도 다 얽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캐나다 많이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국내적으로 보니까 이제 퀘벡당이 계속 분리독립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엘버타 그 석유 많이 나는 지역을 자꾸 미국 끌어당겨 가지고 미국과 손잡자 얘기를 하면서 주권 침탈에 관련된 분위기를 자꾸 형성하고 있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가 자꾸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하고 말 안 듣고 이제 수입 다변화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중국이나 또는 유럽 이쪽하고 손을 잡겠다고 하니까 100% 관세 때리겠다 미국에서 또 겁을 주고 굉장히 지금 캐나다가 어려운데 미국과의 교역량이 약 75%나 되니까 이 캐나다가 뭐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이제 뭐 수입 다변화, 뭐 수출 다변화 이런 방식을 쓰려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한테도 지금 교훈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캐나다 지금 자신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캐나다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미국 의존적이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의 75%가 캐나다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거의 20%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3배가 더 넘잖아요. 예.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
수출하는 물건 중에 85% 정도가 관세 없이 자유무역에 의존해서 지금도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캐나다와 미국과의 충돌이 되면 캐나다가 입을 피해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겠죠. 우리에 예. 비해서도 훨씬 심각하게 그렇겠죠. 이른바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종속적입니다. 그렇죠. 안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동맹이죠, 거기도. 예, 동맹일 뿐만 아니라 캐나다 군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정적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미국에 의존적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왜 이번에 카니가 더 이상 미국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방향을 틀었냐 하면 예. 캐나다 카니의 표현을 빌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그럴 변했다는 수밖에 거죠? 없기 예, 때문이다. 예. 우리가 다른 선택이 있다면 이러지 않겠는데 이제 미국이 지향하는 바를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 한번 비율을 맞춰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전혀 아니라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미국과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견국 간의 연합을 추구하고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한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이제 관점은 뭐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캐나다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신기해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캐나다는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캐나다는 유럽과 어쨌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측면이어서 미국이 캐나다를 무너뜨리면 아마 EU도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캐나다와 같은 배를 타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EU도 미국이 인식은 똑같습니다. 미국이 일국주의 정책은 이건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EU도 캐나다로 미국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EU라는 편이 있고요. 또 하나 캐나다는 미국 내부에도 편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은 캐나다를 그렇게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캐나다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 힘이 있어요. 캐나다가 의외로 이 카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국민적 지지가 있어요. 뭐든지 싸우려면. 그렇죠. 국민들의 지지가 딱을 똘똘 뭉쳐 있으면 미국이 건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베네수엘라를 왜 저렇게 단순간에 마두로를 처치할 수 있었을까를 보면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서 적대적으로 양 진영이 대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캐나다는 분할하여 지배하는 거죠. 분할하여 지배하지. 네. 엘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부의 분리주의자들은 원하지만 다수는 분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캐나다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국이 함부로 다룰 만큼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캐나다가 이제 제안을 하기를 미들 파워 연대를 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 미들 파워가 어떤 나라들이냐 그랬더니 뭐 유럽의 나라들, 호주, 일본 뭐 이런 나라들과 캐나다가 손을 잡고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고 할 때 그냥 거기에 당하고 있지 말고 뭉치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던데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메뉴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그 캐나다의 그 카니 총리가 얘기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그 중견 미들 파워 연대에 선뜻 들어간다면 미국이 심기를 건드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요새 미국의 심기까지 고려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저는 좀 세계를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 심기, 트럼프의 심기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러고 오늘 사인했다가 내일 바꾸는 사람의 심기를 설령 보살핀다고 한들 보살필 수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저 힘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곳도 우리보다 훨씬 진작에 미국하고 싸우고 있고요. 그렇죠. 아시안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브라질 같은 큰 국가는 말할 것도 인도, 없고요. 브라질은 관세 50% 때려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싸우던데요 보니까. 근데 그런 국가들 다 따져도 정치적인 공력은 우리가 낫습니다. 우리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의 심기까지 보살펴야 될 정도의 공력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음.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카니가 판단했듯이 미국의 이른바 수탈적인 정책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그 판단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노라고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정책은 뭘까? 우리는 반미, 노 아메리카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서 우리는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네. 지금 캐나다가 정경구의 연대라고 하면서 잠수함을 독일과 한국하고 경쟁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캐나다하고 팔고 사고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개별적인 우리가 미국 싫어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미국이 좋은 건 하면 되고요. 아닌 것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될 일 해야죠. 왜 우리가 잠수함을 그 많은 돈을 미국 눈치 본다고 캐나다에 안 팝니까? 그렇죠.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아젠다별로 국익 중심의 다자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다녀오셨는데 네. 어때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방중한 이후에 많은 화제를 남겼는데요. 중국 분위기 좀 어떻던가요? 한국에 대한 느낌들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의지가 생겼군요. 뭐 기업도 만나보고 또 당국자들을 만나보고 했지만 훨씬 달라졌어요. 그래서 뭔가 한국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거 사실은 중국이 우리 이 상품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앞선 것들이 많아졌고 우리하고 경쟁적인 게 많은데 저는 분위기라면 아마도 일본과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우리에겐 기회죠. 특히 소부장 같은 거나 상당히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중국도 같은 값이면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한 성능이면 한국 걸 써줄 수도 있는 분위기까지는 저는 왔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는 한중 FTA 이제 2.0 시대가 열리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관심사인데요. 사실 성사되면은 한한령 해제는 뭐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금융 서비스 분야로 이제 확대돼 간다면 한중 경제 협력이 이제 세 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가 좋은 분위기니까 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원래 중국은 3국, 한중일 3국 FTA를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이런 상태이고 다카이치가 저렇게 압승을 하면 당분간 긴장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와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열린 자세로 중국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서비스나 금융 중심으로 혹은 또 중국의 새로운 뭐 바이오 산업과 같은 그리고 그런 양로 문제 같은 사업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낼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보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눈치 볼 것도 없고 심기 걱정할 것 없이 막 밀고 가면 되겠네요. 미국은 중국하고 손잡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만 미국 눈치 보면서 손잡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우리 대담 때마다 이제 작년부터 한 1년 가까이 쭉 대담 때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미중 간의 관계가 그랜드 이 박연이 이루어지고 또 이 미중 간의 큰 틀에 있어서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힘은 반드시 이 북미 간의 관계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할 것이며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늘 갖고 계셨고 그런 얘기를 쭉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의 전개 상황을.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중국은 남북 간에서 뭔가 긴장 국면이 조성되거나 뭔가 불안해지는 걸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안정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걸 절대적으로 원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소위 문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대만 문제의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북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들을 강력히 많이 가질 겁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공식 보고서에서 인정을 했어요. 네. 이게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미국은 한 번도 9.19 사태 빼고는 미국 본토를 공격당해 보지 못한 국가이잖아요. 핵이 자국에 떨어진다라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북한은 이미 미국이 핵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이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네, 전략국가 그렇다면 됐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는.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다 북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죠. 저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종전에 이루어지면 네. 어쩔 수 없이 다자무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러시아만 의존을 했어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 판이었다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동맹관계를 완전히 해체하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군사적으로만 연결되는 데에 대해서 일종의 회피 전략을 쓸 겁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자무대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손을 벌릴 때 나오는 것이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 봄은 그 굉장히 전체가 아주 격동의 봄이 되겠군요.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럼 끝이 납니까? 올 봄에? 지금은 바둑의 그 뭐라 그러죠? 마지막 최종 정리. 네. 마무리요.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 네. 있는데요. 끝내기라 그러죠. 끝내기. 끝내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결국은 젤렌스키가 어디까지 버텨내느냐가 핵심 관건인 것 같고 러시아는 더 이상 양보해 줄 생각이 없는 게 정리가 되었고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생각을 받아들일 정리가 되어 있고 EU는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는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제 EU 자체가 발등의 불이 미국으로부터 너무 심하게 떨어져 있어서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한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단계가 되었고 그렇다면 러시아의 석유를 다시 써서 자국의 경제적 부흥을 이루는 이른바 각자 플레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새로운 환경도 만들어졌고 우크라이나 종전은 시간 문제다. 예, 뭐 그런데 당분간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도 충분히 그걸 예상할 거고요. 그렇다면 북한도 뭔가 어떤 방패로든 밖으로 한다. 나오려고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미중 간에도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북미 간에도 뭔가 대타협의 기운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 또 우크라이나가 해결되면서 전 세계가 다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려고 하는데 일본만 좀 이상하게 튀고 있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제가 보기엔 심각하게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일본이 어떤 행태로든 도발을 할 수 있는 무력은 이미 갖추고 있고요. 그렇죠. 도발을 한다면 이 판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과 손을 잡는 건 미국이 전부 다 원해서 손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를 포함한 일부 세력이 손을 잡는 거고요. 아직도 군산복합체 세력은 여기가 훨씬 더 엎으려고 엎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다카이치와 뭔가 손을 맞으면 전혀 다른 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쪽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는 일본발 위협이 크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위협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 전 세계의 그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게 질문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저는 꼭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외교를 담당하고 계시다면 자신이 내지는
대중 외교를 맡고 있다. 이런다면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게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까? 마무리 발언입니다. 외교를 맡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예. 당연히 학자로서 예. 원칙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과 정부에 들어가서 행정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51%의 가능성을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과 입장 차이가 많이 클 겁니다. 다르다. 다만 저는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포착을 해서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 기회를 잘 살리고 위험 요소는 제어하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